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아들과 딸을 각각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아직 둘 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모두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네요. 제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현재 60대 중반이고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놀고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퇴직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제 잔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가면서 말입니다.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단 하나, 저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주기 싫어서였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무슨 쫌탱이 그런 남편이 다 있냐고 하실 것 뻔합니다. 쫌탱이 중에 쫌탱이 모지리가 제 남편입니다. 제가 이런 못난 남자하고 살았어도 그동안 바람 피우거나 노름하거나 하고 집안 말아먹거나 또는 술을 많이 해서 속을 끓이고 살았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많이 봐주고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았었네요. 살면서 특별히 우여곡절을 겪지도 않았었기에 그저 자식이 둘이나 있어서 이혼하면 뭐하나 싶어서 참고 살았었는데 그때 제 남편을 보면 아주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퇴직한 지도 꽤 되었는데요. 서로 맞벌이 할 때도 맨날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돈을 숨겨두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자기 돈은 절대 오픈하지도 않으면서 내 돈을 어떻게든지 뺏어갈 궁리도 했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많이 봐준 것은 남편이 허튼 곳에 돈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남들이 말하는 술친구들이 있어서 여자 끼고 노는 살롱에 출입한다거나 핑계대고 해외로 놀러 간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서인지 술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쓰러져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안 나가요. 제 남편은 성격이 참 독특해서 친구들도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나마 몇 명 있는 친구들도 집으로만 찾아오곤 하는데 집에만 오면 술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술판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뭐 그 정도야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술을 잘 마신다는 이유로 저를 친구들 옆에 앉혀놓고 대작을 시킨다는 거죠. 제가 술을 잘 마실 줄은 알아도 남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 마시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남편의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주말에 매번 놀러 오는 것도 싫은데 함께 어울려주기를 바라는 남편도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열중했습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제 남편은 제가 술을 잘 마셔서 엄청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퇴직한 후론 부쩍 주말마다 맥주 한 박스씩 쳐들고 찾아오는 친구들 때문에 골치를 썩었어요. 그래서 주말엔 제 바깥 출입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동반이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저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려고만 했어요. 남편과 놀러 갈 때는 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니까 좋았습니다. 모두 다 남편 돈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년을 그렇게 다니니까 저도 지치고 재미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랑 놀러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제가 가고 싶은 곳보다 남편이 가고 싶은 곳으로만 돌아다녔네요. 오로지 저와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남편 비위를 제가 잘 맞추기 때문이었어요. 슬슬 제 남편의 뜻대로 맞춰서 돌아다니는 것이 지겹기도 했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내가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남자 비위를 맞추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루 3끼를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상을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는 소리를 10번 해야지 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집안일은 남편이 좋아하는 난초와 화분에 물 주는 것 말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요. 장 보러 가자고 해도 자기 바쁘다고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장 보러 가서 제가 남편에게 카드 달라고 할까 봐서 안 가는 겁니다. 제가 퇴직을 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는데
한 푼도 안 주고 자기가 밥 먹은 값이라며 30만 원을 던져주더라고요. 3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하라는 말인데 제가 거지인가요? 적선하듯 30만 원을 생활비째로 던져주다니요. 완전 정신이 나간 남자였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며 자동차세와 아파트 관리비 등은 남편 통장에서 이체가 되고 있었고, 남편과 제가 각각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는 남편이 내고 있었지만 제 차에 그 외 유지비는 제가 내고 있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제가 본 돈으로 사서 남편이 보험료를 아끼려면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이 보험료를 내준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제가 그동안 돈을 번다는 이유로 생활비는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애들과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었고 고마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생활비를 달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 돈을 뺏어가는 줄로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짜잔하고 못난 남편 때문에 항상 제 입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좀 헤어져서 살자고 하는 말을 제가 먼저 잔소리처럼 해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이혼을 진심으로 고려했던 적이 있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절대 남편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었고요. 저도 이혼은 포기했었어요. 그저 네 돈 내 돈을 잘 챙겨가면서 각자 살자고 하길래 저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자고만 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병원비도 제가 한 푼도 대준 적도 없었고, 제 남편이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돈 한 푼도 내본 적이 없이 제 돈으로 다 대신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 내는 돈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뵐 때는 용돈도 드린 적도 있었고, 맨손으로 가지 않고 꼭 과일 한 박스라도 사가지고 가곤 했는데, 남편은 그 돈도 쓰기 아까워서 아예 저희 친정집 방문을 하지 않았고 매번 저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처럼 계산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추접스러운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 후 남편이 내 돈으로 해준 밥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꽁을 얻어먹으면서 예의도 없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 해준 값과 청소와 빨래 해준 값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병원에 계셔도 간병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병원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무슨 밥 해준 값과 빨래와 청소비를 청구하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자기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했던 사람이 시어머니 병원비며 간병을 하지 않았다고 하다니. 그러는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암투병으로 수술할 때 모두들 병원비를 다 낼 때 냈었냐고 물으면 왜 자기가 사위인데 돈을 내냐고 펄쩍 거렸습니다. 사위는 장인 장모님한테 하면 안 되고 며느리는 시부모님한테 할 도리는 다 해야 한다는 억지소리를 하니까 대화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논리는 손아래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자기 편할 대로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제가 청구서를 내밀어도 줄 사람이 절대 아니었죠. 그래서 저도 밥도 차려주지도 않고 제 할 일을 찾아서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는데 장을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저도 퇴직금만 딸랑 있고 들어오는 수입이 끊겼는데 할 수 없었죠. 그때 저는 퇴직 후 1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제 퇴직금만 까먹으면서 놀 만큼 놀고 보니 제 노후 대책이 걱정이 되어서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무슨 일을 해볼까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놀러 간다고 말해놓고 말입니다. 냉장고에 반찬 하나도 없고 김치도 없어도 내버려 뒀어요. 집에 틀어박혀 있는 남편이 뭘 먹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지가 떨어져도 사두지 않았고 쌀이 떨어져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먹을 것을 알아서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자기 서재방에다 박스째로 쌓아두고 먹더라고요. 그리고 행여나 그 박스에서 가져갈까 봐서 자기 방문을 잠그고 다니더라고요. 어이구 쫌탱이, 저런 것 어디서 안 잡아가나 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못나도 저렇게 못났을까 싶어서 저런 아들을 낳고도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맛있게도 드셨겠다고 생각하니까 시어머니도 밉더라고요. 저런 못난 아들을 낳아놓고도 저에게 맨날 전화해서 남편 잘 챙겨 먹이라고 아직까지 잔소리를 하시는데 마치 며느리가 아들 보모쯤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으시라고 네 어머니 잘 먹였습니다 라고 늘 그러지만 늘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약으로 올리려고 친구들과 약속해서 며칠씩 놀다 오기도 했고 이쁜 마카롱 전문점에서 일을 배우면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뻥을 치고 알바를 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일찌감치 알바를 하려고 나갈 참인데 자동차 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차 키 혹시 보지 못했어? 그러자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네 차 팔았어. 버스 타고 다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 차를 팔았다고? 내 차를 팔았으니 차를 주차장에다 두고 버스를 타고 다니란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어요. 내 차를 누구 맘대로 팔아? 내 맘이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맘대로 했다. 왜?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부부간에 내의가 있는 법인데 항상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시어머니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뭘 그런 것 갖고 중내산에 하는 거니? 난 평생을 더한 일도 겪으면서도 참고 잘 살아왔다. 남자는 다 그런 법이다. 그래도 내 아들이나 되니까 그 정도일 뿐인 거다. 다행인 줄 알아라. 여자가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여자도 아니다. 시어머니도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요상하게도 그런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말했고 저에게는 그 정도 가지고 엄살을 꽤나 피운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님한테 무시받고 사신 거예요. 평생을 아버님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사셨으면서도 끽소리도 못하고 만만한 며느리한테만 갑질을 하려고 했으니 그렇게 말려 눈이 좋지 않으신 거죠. 며느리한테도 대우도 못 받고 말이죠. 저의 시어머니는 아버님한테도 평생을 두고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뼈 빠지게 아버님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모시고 아버님의 몸종처럼 사셨고 자식한테도 헌신적으로 고생고생을 다해가며 키웠지만 제 남편이었던 아들이나 시누이들이 둘이나 있어도 누구 하나 효도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버님을 닮아서 다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며 자랐거든요. 맨날 아버님한테 몸종 노릇을 헌신적으로 해도 구박받고도 대우도 못 받는 것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늘 그런 존재쯤으로 여겼으니 자식이라고 시어머니를 가요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사고방식이 이런 식이었으니 남편이 늘 별 수 있었겠어요? 아무튼 남편이 제 차를 제 허락도 없이 함부로 팔아버렸다니 역시 남편답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저는 그런 남편이 적응이 되지 않아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미리 언질이라도 하던가 아님 최소한이라도 차키가 없다고 찾고 다닐 때라도 말을 해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당장에 시간 맞춰서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옆에 내가 놀러 갔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아주 인간 같지도 않는 것이 많이 봐주고 했더니 자기가 인간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벌어서 제가 산 자동차인데 팔아버린 돈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세도 자기 통장에서 나갔고 했으니 자기가 가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도 자기 곳이니까 저에게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 총노릇을 못할 바에야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딱 보아하니 제 성질 좀 제대로 긁어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였어요. 맨날 외출하는 마누라가 꼴보기 싫고 약이 단단히 올랐던 겁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누가 안 잡아가나 했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 아버지도 그랬다는데 너도 똑같네. 너도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기를 빌고 또 빌게. 그 말이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진심이었고 무척이나 남편이 경멸스러웠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갑자기 제 눈빛이 섬뜩했는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했던 네 아버지를 네가 쏙 빼닮은 건 알고 있지? 피는 못 속이지. 네가 이런 집안의 자식인 줄 알았다면 절대 네 자식을 낳지 않았을 거야. 준수가 결혼하는 걸 쌍수 들고 반대할 거야.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아무 말도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단 한 번도 아버님에 대한 말이나 자식을 낳은 걸 후회한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도 싫어했던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가실 때 충격을 받았었어요. 시어머니 입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게 했던 분이 자기 몸에는 어찌나 좋다는 인삼이며 산삼뿌리며 한약이며 온갖 것들을 구해서 먹어치우더니 힘들게 연명하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살더니 가는 길이 지옥길이라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기 싫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불쌍하지도 않네. 저는 남편에게도 또 한마디 덕사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처럼 똑같이 가게 될 거야.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어서 모든 고통을 겪게 될 거니까 두고 봐.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마카롱 알바를 한 이후에는 경매학원에 등록해서 경매 공부도 하고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동산 관련 책들과 여러 창업에 관한 책들을 읽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을 포기해버리니까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침 남동생이 자기가 몰던 차를 타라고 주었어요. 누나가 불쌍했나 보더라고요. 변변치 못한 매형을 만나서 살더니 직장 다니면서 조카들을 키우느라 생고생을 하면서도 퇴직을 해서도 매형한테 단물 다 뺏기고 차도 뺏기고 안쓰러웠나 보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겁도 많이 나고 덜컥 그 돈으로 차를 살 수도 없는 입장이었기에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했더니 동생이 타던 차를 타라고 그냥 주었는데 저는 그냥 공짜로 받을 수가 없어서 올케한테 시세보다 저렴한 값을 줘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 오늘부터 따로 나가서 살 테니까 그리 알아? 혹시 모르니까 주소는 적어놓고 갈게. 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나가는 거니까 당분간 넌 여기서 살아도 돼.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나도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러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깨끗이 이혼하자. 이혼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이혼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고 복잡하잖아. 이혼하고 싶으면 간단해. 네가 네 집 얻어서 나가서 혼자 살아. 네가 네 집 얻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도록 해줄게.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듯이 말했습니다. 붙잡고 대꾸하고 싸워봤자 소용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저주만 퍼붓네요.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꼭 너 같은 인간들은 저 세상에 갈 때 죗값을 치르더라. 불쌍한 인간. 이라고 말하고는 말았네요. 참 어처구니 없고 벽에다 대고 말을 해도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거네요. 그냥 여러 말 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대면하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나가 산다고 하니까 저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신이 나서 흥얼거리기까지 했으니까요. 남편은 자기 물건을 다 가져가지는 않고 서재방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두고 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샀던 오래된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남편 물건들은 다 남편 서재방에다가 때려 박아놓고 오로지 나를 위한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못 버린 물건들이 엄청났거든요. 남편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서인지 하는 일도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어요. 마카롱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 뭔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명하다는 고로케 전문점에 찾아가서 알바를 시켜달라고 사정을 해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로케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저 큰 욕심이 없었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노후를 대비할 무언가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큰돈까지는 필요 없고 포장마차라도 내 몸 하나 건사할 정도면 될 그런 수입원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싸디스한 변두리 지역에 코딱지만한 가게를 얻어서 고로케와 핫도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좀 멀긴 했지만 그것만 빼고는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더라도 쳐줘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단지 좁은 가게이더라도 내 아들과 딸이 엄마가 불쌍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간판과 입구 쪽을 아주 세련되게 고급 카페 분위기로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로 올렸습니다. 처음에 손님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비주얼이 대사란 말에 다이어트도 해서 화장도 곱게 했고 검정색 티에 흰색 앞치마와 두건을 쓰고 나이를 먹었지만 젊은 사람의 분위기로 깔끔하게 나가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2달쯤에 나갔는데 제법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장사라서인지 매일 문을 닫으면서 현금을 세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맛에 장사하는 거구나 싶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하는 고로케 장사가 무슨 대박이라도 나는 줄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도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고로케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들과 딸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평생에 장사란 걸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다가 포기하느니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때도 내 아이들은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도 매우 신경이 쓰이는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얘기를 나눠본 아이들은 더 이상 남편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24평 아파트에 신혼집처럼 새 가구에 아주 호화스럽게 해놓고 살더랍니다. 주식을 투자했던 것이 대박이 나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고모들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24평 아파트를 얻었고 거기에다가 대형 냉장고에 그리고 거실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최신형 TV까지 아주 빛깔 번쩍 거리더래요. 방 3개에 방마다 벽걸이 TV를 달았고 돌침대에 없는 것이 없더랍니다. 냉장고에다 먹을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고 고모들이 김치와 반찬을 다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있더랍니다. 아빠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엄마만 잘 살면 된다고 제 딸과 아들이 그러더군요. 저야 가게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와서 많이 사가곤 해서 혼자 힘으로는 무척 힘이 들어서 알바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했어요. 그러면서 인스타에도 열심히 올리고 제 딸과 아들도 인스타에도 올리면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곳이 변두리 지역이고 이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라 상권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두들 자동차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차할 곳은 빈 땅이 많아서 널널했어요. 그런 곳에 저희 가게가 독특해서 많이들 찾아오더라고요. 오며 가며 눈에 띄었고 웬 차들이 가게 앞에 주차가 많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욱더 유인 효과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 허전하지 않을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어요. 3층짜리 작은 꼬마 빌딩이었는데 건물주에게 팔라고 했더니 그렇잖아도 건물이 팔리지 않을 거라서 고민했었다던 건물주가 흔쾌히 저에게 팔더라고요. 대출을 안고 샀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확장했고 1층과 2층을 카페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카페 리모델링도 크게 인테리어비를 들이지는 않았어요. 딸과 함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다낭에 있던 콩카페처럼 흰색 페인트 칠에 중고로 버려지는 사디스한 원목 테이블이나 저울형 의자들을 느낌있게 진열했습니다. 그저 카페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보다 먼 곳까지 온 손님들을 위해서 음료를 제공하고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생각이었죠. 뭔가 빈티지한 소품들과 현대적인 조명 등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조합이 오히려 더 인상적인 카페로 남는다는 후문이 많았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넘쳐나게 되자 카페 경력 있는 대학생 알바생을 둘이나 알바비를 다른 것보다 넉넉히 주었다니 서로 알바를 하겠다고 대기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친구들을 몰고 오면서 삽시간에 인스타에 여러 번 올라가게 되더니 뜻밖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전화도 받지도 않고 집에 가봐도 문이 안으로 걸어 잠겨 있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대.
저는 가게 일이 바빠 죽겠는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바람 쐬러 나갔거나 놀러 갔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다고 하네요. 남편은 핸드폰을 2개를 사용 중이었는데 벌써 3일째나 연락 두절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아빠가 걱정이 된다면서 연차를 쓰고 내려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하러 쓸데없이 내려오느냐고 했었는데 오죽 걱정이 되었으면 내려오겠냐 싶었어요. 아빠 걱정이 되어도 바쁜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보라고 말은 못한 모양이었어요. 혼자 잘 살겠다고 집을 구해서 나간 남편이 미웠지만 딸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 모른 척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남편의 그 못된 행태를 참고 살아온 것도 우리 애들이 남편을 끔찍히 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애들한테는 자상한 편이었거든요. 대체나 남편이 핸드폰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거의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떡해. 엄마 아빠 쓰러진 게 분명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산다는 아파트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쇠 전문점에 문의해서 사람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잘 해놓고 살더라고요. 거실 벽면에 생전 처음 보는 크기의 커다란 대형 TV에 서라운드 음향기기까지, 폭신한 고급 소파에 쫌탱이 영감탱이, 나한테는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더니 자기 몸에는 돈을 물쓰듯 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도 없고 주방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방에 대형 최신 냉장고에 떡하니 붙어있는 송가인 브로마이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송가인 책들과 방에 가득히 쌓여있는 송가인이 선전한 듯한 탈모 샴푸 박스들이 있더라고요. 에휴, 이 인간이 어디 있는 거야? 다 찾아봐도 없었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문이 잘 열리지 않았는데 개미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살려줘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에서도 안 열리고 안에서도 안 열리고 완전히 고장이 났더라고요.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살아있으면 대답해봐. 살아있어. 다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열쇠 따준 아저씨한테 화장실 문도 따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걱정하면서 오고 있는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아빠 살아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아이고, 왼수가 따로 없네. 딸내미만 아니었어도 그냥 죽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건데. 제 딸은 그것 보러 하면서 아빠가 며칠 동안이나 같이 있었으니 큰일 났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짜증이 나서 그랬습니다. 야, 네 아빠 안 죽었어. 누가 보면 초상 치른 줄 알겠네. 그만 울어. 아무튼 남편보다 딸이 울고불고 하니까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샤워하다가 문이 고장이 나서 꼼짝없이 갇힌 채로 생고생을 다 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기어서 나오더라고요. 살아있어서 기어서 나오기라도 하니까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구세주인 것 마냥 고맙다고 하면서 흐흐 울고 자빠졌더라고요. 별로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꼭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얄밉기만 했어요. 다 죽어가는 듯한 표정으로 안방에 들어가서 맨몸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이것저것 시켜먹고 있는데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죽만 쏘아놓고 시켜서 먹으라고만 하고서 나왔습니다. 제가 간 뒤로 딸이 도착해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고 했는데 체중이 빠진 것 말고는 이상이 없더라네요. 남편은 딸한테 엄청 잔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엄마를 떠나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요. 아빠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지 못하냐고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누가 와서 아빠가 욕실에 갇혀있던 말던 신경을 쓰냐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가게 오픈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을 딸을 통해서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도 알게 되었는지 제 가게로 확인차 우르르 찾아왔더라고요. 카페에 있는 손님들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지 한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는데 깜놀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집으로 이사해왔어요. 또 제 허락도 없이 자기 맘대로 왔더라고요. 거실에는 남편이 살던 아파트에 걸어져 있던 대형 TV가 걸려 있었고 제 아지트처럼 잘 꾸며놓았던 인테리어를 다 망쳐놨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이혼 청구할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라. 그 밤중에 간단히 캐리어에 이것저것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삿짐 센터를 이용해서 제 짐을 모두 다 제 건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게와 집이 먼 곳이라서 세를 내도 얼마 되지 않아서 최상층을 개조해서 제가 살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다 끝나간 건 아니었지만 대충 기고할 만했습니다. 남편은 뜻밖의 저의 강경한 태도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쫌탱이 남편이 중년의 탈모에 좋다며 송가인이 광고하던 탈모 샴푸라면서 얼마나 많이 주문했었는지 저에게 한 박스 보냈더라고요. 남편이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한 박스씩이나 보냈을까 뻔한 거였죠. 제가 돈을 좀 버는 것 같으니까 어떡하든지 빌부터 버려고 선심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돈 달라고 할까 봐서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르던 인간이 송가인 탈모 샴푸를 박스째 사고 대형 가전제품 사던 인간이었습니다. 신우들도 나란히 와서 남편과 잘해보라고 타이르듯이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진이 아빠가 집 나갈 땐 아무 말이 없더니. 그래도 남자는 혼자가 있으면 안 되네. 여자한테는 남자가 있어야 되네. 어머, 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필요하면 우진이 아빠랑 이혼하고 새 남자를 얻으면 되는 거죠. 저는 우진이 아빠가 필요 없어요. 마누라 돈 주기 싫어서 집 나간 남편인데 다시 들어왔다고 잘 살라고요? 자,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도장 찍어서 가져다 주세요. 그게 서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 알고 이혼 서류 가져다가 우진이 아빠한테 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었습니다. 벌써 변호사 상담까지 다 받아봤는데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합의도 없이 남편 혼자서 나가서 살았으니 소송해봤자 결과는 뻔하니까 좋게 이혼 조건에 사인하라고 일러주었더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렇게는 못한다면서 도망치듯이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설마하니 이혼을 끝까지 요구하겠냐던 식이었는데 소장이 날아가고 하니까 저한테 달려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혼만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위자료를 주기가 아까워서 그런 거였죠. 그렇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끝까지 이혼을 했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이혼 위자료를 주기 위해서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내 위생을 바탕으로 해서 긁어 모았던 주식들도 팔아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시누이들이 가게 쫓아와서 진상을 떨고 가곤 했는데 시누이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버렸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시누이들에게도 이혼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내 가게에 와서 더 이상 진상짓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과는 깨끗이 정리를 하고 보니 속 시원했습니다. 연로하셔서 거동도 불편하신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혼당하고 며느리한테 위자료를 주느라 아파트도 팔았다고 하니까 화병이 나셨는지 시름시름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화병은 저 들으라고 한 소리일 뿐 사실은 노안으로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과 시누이들은 부모님인데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을 서로 미루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를 온전히 저에게 맡길 수 있었는데 참 그 점을 아쉬워했을 것 같았네요. 어느 날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있다. 아마도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내 마지막 부탁이다. 내 아들과 다시 합쳐라. 부탁이다. 내가 너한테 내 아들을 맡기지 않고 어떻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남편과 재결합해달라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남편과 재결합을 유도해서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아들의 노후도 보장해주고 시어머니도 잘 보살피라는 말인 거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잘난 아들과 딸들이 있잖아요. 효도 많이 받으시고 며느리 효도는 다른 여자한테서 받으세요. 어머님과 어머님의 아들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줄 그런 여자를 찾아서 재혼시키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들은 모든 연락을 끊었고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던 인간들의 면상들을 보지 않고 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이제 전 남편이 되어버린 우진이 아빠는 그 후로도 저에게 빌붙으려고 별짓을 다 하며 성가시게 주위에 서성거리곤 했었는데 남동생이 제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에도 왕성하게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수입을 유지하면서 마진은 많이 남진 않지만 마카롱도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가니까 행복하고 이혼을 하니까 더욱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의견도 남겨주시고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